안녕하세요. 최근에 아주 통쾌한 일을 겪고 신이 나서 어디에 이야기를 할까 고민하다가 사연을 보내게 된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지금은 7살이 된 딸을 키우고 있고요. 제가 말하고 싶은 이야기는 당연히 남의 편과 시댁에 관한 이야기랍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끝판왕인 시댁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남편이랑 연애할 때는 정말 너무나도 행복했었습니다. 친구들이 어디서 저런 남자를 만났냐면서 세상에서 제일 로맨틱한 남자를 뽑으라면 제 남편일 거라고 했었습니다. 첫 데이트부터 프로포즈를 하는 날까지 매일매일 꽃을 선물하던 남자였거든요. 항상 제가 먹고 싶은 걸 사주고 제 취향의 옷, 제 취향의 향수까지 모조리 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 눈에는 정말 나밖에 없나 보다 하고 느낄 정도로 말이죠. 친구들이 항상 부러워했고 저는 그 부러움에 콧대가 한껏 높아져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나에게 얼마나 더 지극정성이 될까 기대도 됐습니다. 누구나 다 원하는 꽃이 한가득인 프로포즈를 받고 저는 이 남자의 손을 평생 놓치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상상은 한순간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결혼 생활과는 전혀 다른 상상도 못할 일들이 펼쳐졌거든요. 남편이랑 연애할 시절에는 차 문도 제 손으로 열어본 적이 없었고요. 의자로 제 손으로 빼본 적이 없었습니다. 식당에 가서 수저를 놓을 때도 항상 남편이 냅킨을 하나 깔고 짝을 맞춰서 놔줬고 제가 화장실이라도 간다고 하면 문 앞에서 가방 들고 기다리던 사람이었어요. 당연히 연애하는 내내 저런 모습을 보여줬으니 일상에 배어있는 습관인 줄 알았죠. 근데 그게 모두 다 저를 꼬시기 위한 연극이었던 겁니다. 저희 집이 엄청 잘 사는 건 아닌데 부모님 노후도 다 되어 있으시고 꼬마 상가 건물 2채를 가지고 계셔서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걸 기대한 건지 뭔지 제 남편이 저에게 잘해줬던 게 모두 속물근성에서 나온 일들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제가 남편과 연애할 때 원룸 하나를 제 명의로 돌려주셨었는데 거기서 매달 80만 원의 월세가 꼬박꼬박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고는 부동산 부자인 줄 알았나 봅니다. 결혼하고 나서 우리 아버지 건물이 몇 채 있는지 막 호구조사하듯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결혼했으니 숨길 건 아니다 싶어서 남편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가 알고 있는 게 전부인데 꼬마 상가 2개랑 나한테 주신 원룸. 그 꼬마 상가는 대출도 있다고 안 했나? 저는 대출이 조금 끼어 있다고 말했죠. 사실 저는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지만 아버지께서는 일정 대출이 있어야 뭐가 더 저렴하다고 이야기를 해줬었어요. 남편은 갑자기 좋다 말았다는 표정으로 시큰둥해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는 거지만 아마 본인이 생각했던 거랑은 조금 다른 재산 현황 때문인 것 같았어요. 근데 정말 열이 받는 건 콩고물 떨어질 게 없다고 생각했는지 그날부터 집안일에는 완전히 손을 놓더라고요. 세상에 마상에 게을러도 그렇게 게으른 사람이 있을 수 있다니. 일단 퇴근해서 집에 오면 씻는 게 아니라 소파에 눕는 것부터 먼저 합니다. 하루 종일 일하느라 신발에 갇혀 있었을 땀에 쩔은 양말도 벗지 않고 그대로 소파에 올라가 누워요. 저는 셔츠도 구겨지고 냄새도 나니 제발 씻고 옷 좀 갈아입으라고 잔소리를 하지만 제 말을 차단하는 기능이 귀에 박혀 있는지 듣질 않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는 내내 소파에 누워 야구를 보다가 밥이 다 차려지면 그때 와서 밥만 쏙 먹고 다시 소파에 눕습니다. 그나마도 요즘은 식탁까지 가는 게 귀찮다고 TV 앞에 간이 식탁을 놔달라고 하더라고요. 제 속이 얼마나 부글부글 끓던지. 야구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인지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연애할 때만 해도 야구에 야자도 안 꺼내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밥 먹으면서 어찌나 소리를 질러대던지 저는 홈런이 제일 싫습니다.
홈런 치는 날엔 꼭 뭘 하나를 깨부시거든요. 지난번에는 컵을 깼고 그 전에는 흥분한 나머지 숟가락을 던져서 결혼식 액자를 깼어요. 집에 오자마자 씻을 생각도 없는 인간이 외식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귀찮아서 코앞에 있는 식당에 가는 것도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연애할 때는 어떻게 그걸 다 견디면서 비위를 맞춘 건지. 주말만 되면 일주일 내내 일해서 피곤하니 자야 하고, 집 청소 좀 하자고 하면 어차피 더러워질 건데 뭐하러 하냐고 합디다. 아니, 그럼 어차피 죽을 건데 밥은 왜 먹고 잠은 왜 잡니까? 어차피 더러워질 거 뭐하러 청소하냐고? 너는 어차피 죽을 거 밥은 왜 먹고 잠은 왜 자니? 어차피 더러워질 건데 샤워는 왜 해? 어차피 대머리 될 건데 머리에 왜 돈 쓰냐고. 야, 그거랑 그건 다르지. 그리고 나 머리숱 많거든? 대머리? 누가 대머리 된대? 아버님도 젊었을 땐 머리 풍성하셨거든? 너 벌써 M자 탈모 오고 있는 거 몰라서 하는 소리야? 남편은 씩씩거리면서 대화가 안 통한다고 또 방으로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결국 집 청소는 제 몫이 되었죠. 저도 정말 남편의 고집과 이기심을 이겨내려고 무던한 방법을 썼습니다. 예를 들면 똑같이 게을러지기 같은 것 말입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남편은 오히려 여유로워지더라고요. 제 성격상 깔끔하지 못한 것을 못 참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정말 이 집안에서 유일하게 깔끔하지 못한 게 남편이었는데 진즉 갖다 버렸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나름 신혼이라면 신혼인지라 꾹꾹 참고 잘 지내고 있었는데 그날은 저희가 처음 만난 기념일인 날이었어요. 그래도 남편 놈이 그날을 기억하고는 나가서 밥을 먹자고 하더라고요. 늘 만날 때마다 꽃을 사주었던 남편이기에 기념일인 만큼 기대를 했습니다. 평소엔 잘 입지 않은 원피스도 꺼내어 입고 화장도 했고요. 그런데 약속 장소에 나가니 남편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데이트 때마다 꽃을 사왔던 게 가식이었는지 뭔지 정말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꽃은? 꽃은 무슨 꽃이야. 그거 다 예쁜 쓰레기야. 하루 이틀이나 이쁘지. 냅두면 벌레 꼬이고 별로야. 그동안은 매번 사다 줬으면서. 연애할 때는 뭘 못해. 남들도 다 똑같이 살아. 그리고 살면서 그만큼 받았으면 됐지. 아직도 꽃 타령이 하고 싶어? 기념일이니까 당연히 챙겨올 거라고 생각했지. 생각해봐. 당신 결혼하고 나서 나한테 뭘 해줬어? 집안일도 안 하고 씻는 것도. 아우, 잔소리. 꽃 하나 안 사왔다고 이렇게까지 잔소리할 일이야? 야, 카드 줄게. 가서 사와. 저한테 카드를 냅다 주더라고요. 저는 너무너무 열이 받았지만 그래도 오기로 꽃을 꼭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근처의 꽃집에 냅다 들어가서 큰 꽃다발 하나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꽃집 주인은 밖에서 기다리는 남편을 보고는 무슨 기념일이시냐고 묻길래 그냥 처음 만난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오늘 들어온 싱싱한 꽃들로 예쁜 꽃다발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풍성한 꽃다발을 들고 남편 카드로 7만 원을 계산하고 나왔습니다. 서비스로 꽃 몇 개를 더 꽂았다면서 저한테 기념일을 축하한다고 하더라고요. 장사를 잘하시는 꽃집 사장님 덕분에 기분이 좀 풀려서 꽃을 안고 가게를 나왔는데 남편이 저를 확 째려보더라고요. 아니 무슨 꽃다발이 7만 원이나 해? 꽃다발이 다 비싸지. 당신 연애할 때 나한테 꽃다발 줬던 거 생각해봐. 이 정도 가격은 나왔을걸? 에이씨, 그때는 친구 여자친구가 꽃집 팔 때라 안 팔리는 거 하나씩 가져오면 됐는데 꽃 가격이 이렇게 비싸? 저는 솔직히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꽃을 매일 사온 게 아니라 안 팔리는 꽃들 한 송이씩 얻어다가 저에게 줬던 거였어요. 어쩐지 포장을 해서 줄 때도 있고 덜렁 꽃만 들고 올 때도 있다 했더니 그런 사정이 숨어 있었던 거죠. 저는 너무나도 기분이 나빴습니다.
거기다가 굳이 기념일에 꽃다발까지 직접 사왔는데 이런 소리를 듣다니. 야, 양심 있으면 가서 환불해와. 뭐라고? 지금 이 꽃다발을 환불해오라는 거야? 7만 원이면 우리 고기를 먹고도 남는 돈인데 고작 꽃에 그 돈을 쓰겠다는 거야? 고작 꽃이라니 마음이 중요한 거지. 거기다가 자기가 포장해온 것도 아니고 자기 카드로 내가 산 건데 나한테 이 정도 선물도 못 해준다는 거야? 아씨, 그걸 왜 그 돈 주고 사냐고. 차라리 고기를 먹자니까. 가서 환불해와. 이거 샀다고 우리가 고기를 못 먹어? 아니잖아. 돈 아까우니까 그런다. 그럼 네가 환불해와. 저는 남편에게 꽃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자기가 못할 줄 아냐면서 당당하게 가게에 들어가서 꽃다발을 환불해 오더라고요. 가게 사장님께서 유리창 너머로 저를 빤히 보는 게 느껴져서 너무나도 수치스러웠어요. 남편은 당당하게 카드가 취소된 영수증을 들고 나오더라고요. 꽃집 사장도 아는 거겠지. 꽃이 얼마나 상술인지. 그러니까 순순히 환불도 해주는 거 아니겠어? 정말 꽃집 사장님께서 그런 이유로 환불을 해주신 걸까요? 그냥 들어온 꼴 안 보려고 환불을 해주신 거였겠죠. 저 같아도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란 생각으로 환불을 해줬을 것 같습니다. 사온 꽃까지 환불하고 나서는 고기도 겨우 돼지고기 사주더라고요. 이게 정말 기념일인가 싶고 원피스를 꺼내 입고 화장까지 한 제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거기다가 남편만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우리 아들 노이로제에 제가 걸렸기 때문이었어요. 시댁에서는, 아니 시어머니께서는 하루에 한 번 저에게 전화해서 우리 아들이를 시전하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냐면요. 원형 탈모가 왔어요. 그것도 정수리예요. 연애할 때는 누구보다 자상한 시어머니 흉내를 내시더니 알고 보니 그것도 다 가짜였던 겁니다. 진짜 휴대폰에 시어머니라는 네 글자가 뜨면 몸이 벌벌 떨릴 정도였습니다. 간섭을 어느 정도 하셨냐면요. 매일 아침마다 전화를 해서 밥은 먹고 갔는지, 옷은 잘 챙겨줬는지, 그런 시덥지 않은 것들부터 물어보셨습니다. 우리 아들 아침밥 너무 많이 먹으면 배 아파해서 딱 3숟가락만 줘야 한다. 아침에는 간이 슴슴한 국들을 꼭 준비하고. 저희 맞벌이거든요. 제가 집에서 놀고 먹는 사람이 아니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침밥은 꼭 제가 챙겨줘야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아침밥 먹으면 배 아프다고 3숟가락 먹는 것도 싫어했어요. 그래서 제가 밥을 안 차리기 시작했더니 그걸 또 어떻게 알았는지 저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 점심시간이 12시인데 아침에 일찍 출근하면서도 밥도 안 먹고 가면 배가 고플 거 아니니? 점심 먹기 전에 간식도 주워 먹을 거고 그러면 살이 찌고 나이 들어서 당뇨 오고 하는 거야. 아니, 남편이 안 먹겠다는데 제가 뭐 강제로 입에다가 밥을 넣을 수도 없는 거고요. 초등학생도 아닌데 김에 싸서 준비하는 동안 입에 하나씩 넣어주기라도 해야 하나요? 결국엔 아침밥은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안 먹겠다고 먹기 싫다고 몇 번이나 말을 하고 나서야 잠잠해졌습니다. 그런데 아침밥으로 트집을 못 잡으니 이제는 다른 걸로 트집을 잡기 시작하셨어요. 하루는 정말 어이가 없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 며느리야. 우리 아들 밥 먹고 나면 식후에 뭘 먹니? 안 먹는데요? 과일 먹을 거냐고 물어봐도 싫다고 하고요. 우리 아들이 과일은 별로 안 좋아하지. 우리 아들 식후에 꼭 수정과를 먹어야 하거든? 저는 제가 뭘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수정과를 식후에 먹는 건 한정식 집에서나 나오는 코스 아닌가요? 수정과를 먹어야 꼭 소화가 된다고 하더라. 미리미리 준비해둬야 사랑받는 아내가 되지 않겠어? 뿐만 아니라 우리 아들은 밥 못 차린다.
우리 아들은 빨래 못하니까 네가 해라. 우리 아들은 음식물 쓰레기 못 버린다. 비위가 약해서 꼭 토하더라. 우리 아들 화장실이 깨끗해야 볼일을 보는데 청소는 했니? 안 그래도 전날 기념일을 망치고 나서 하루 종일 남편과 냉전 상태였었는데 시어머니의 전화까지 받고 나니 정말 폭발하겠더라고요. 화장실 청소를 한 번도 안 한 인간인데 깨끗해야 볼일을 본다니. 거기다가 더럽게 쓰는 건 그 집 아들입니다. 하고 싶은 걸 얼마나 참아야만 했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제발 그 집 아들 좀 데려가세요 하고 싶었습니다. 속으로 이혼을 수백 번 외쳤던 것 같아요. 몇 번이고 결심만 했다가 겨우겨우 참았습니다. 아직 같이 산 지 1년이 채 안 됐는데 벌써부터 이혼하겠다고 하면 부모님 뵐 면목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냅다 쫓아냈어야 했는데 그렇게 꾹 참고 또 참다가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시고 만 것이었어요.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는데 다행히 막힌 혈관을 빠르게 잡았고 응급처치도 잘 되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셨습니다. 다만 후유증이 남아 신체의 반쪽을 사용하기 어려워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재활치료를 꾸준히 하면 금방 좋아질 거라고 했지만 당장 몸이 불편하니 제가 돌봐드려야 하는 입장이었어요. 게다가 친정집이 거리가 좀 있어서 제가 일을 휴직하고 부모님 댁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지금 나보고 주말 부부를 하자는 거야? 그것도 장모님 수발 드는 것 때문에? 자식이라고는 나 하나 있는데 우리 엄마 수발을 내가 들어야지 누가 들어. 아니, 장인어른 계시잖아. 아니, 우리 아빠가 수발을 들면 얼마나 들 수 있겠어. 엄마도 여잔데 내가 해야 편하지. 남편은 계속 궁시렁거렸습니다. 당신이 거기 가서 해봐야 뭘 더 할 수 있겠냐. 간병인을 둬라. 이런 식으로 말이죠. 간병인을 두면 저희 아버지라고 편하게 계실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남편 놈이었죠. 남편에게 설명을 잘했다고 생각했고 저는 회사에서 휴직계가 내려오면 바로 친정으로 떠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제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예, 이야기 들었다. 네가 사돈 어른 간병을 하러 굳이 가겠다고? 제 어머니이신걸요. 당연히 가야죠. 재활치료 받으면 금방 좋아진다고 하셔서 일단 회사에는 3개월 무급 휴직 신청했어요. 너 정말 정신이 나간 거니? 3개월이나 돈도 안 벌고 우리 아들도 혼자 냅두겠다는 거야? 제가 뭐 월세 받는 것도 있고 아버지께 좀 도와달라고 하면 될 것 같아서요. 시집 오면 출가 외인이라는 말 몰라? 안타깝지만 바깥 사돈 양반께서 다 하셔야지. 왜 네가 가서 수발을 들겠다고 무급 휴가까지 내니? 아버지께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제가 도와드려야 할 부분이 있죠. 그럼 우리 아들 밥은? 우리 아들 빨래는 누가 하고? 밥 먹고 나서 수정과는 누가 챙겨주니? 저는 시어머니의 속셈이 뭔지 알아차렸습니다. 아들이 혼자 있으면 불편하니까 게다가 본인이 와서 챙겨줘야 할지도 모르니 저를 못 가게 막고 싶은 것이었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께서 쓰러지셨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에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화를 참지 못하고 시어머니께 큰 소리를 쳤어요. 어머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희 엄마가 쓰러지신 건데 어떻게 이 와중에 본인 아들 빨래에 밥 걱정만 할 수 있어요. 그냥 제가 반품할게요. 어머님 아들 다시 곁에 끼고 사셔요. 어머, 얘가 지금 뭐라는 거야? 이혼한다고요. 못 살겠어요, 더 이상은. 나 이혼할 거야. 저는 씩씩거리면서 짐을 쌌고 캐리어 한가득을 챙겼습니다. 이혼하겠다고 시어머니께 지른 김에 남편에게도 똑바로 말하고 가야겠다 싶어서
남편을 기다렸고요. 이미 시어머니와 통화를 했는지 제 눈치를 살피며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제가 챙긴 캐리어를 보고 흠칫 놀라더군요. 아니, 무슨 짐을 그렇게 다 싸들고 가? 어머님한테 들었지? 나 너랑 더 이상은 못 살겠다. 우리 이혼해. 무슨 결혼이랑 이혼이 애들 장난이야? 그리고 우리 엄마가 뭐 너 싫어서 그런 소리를 한 것도 아니잖아. 아내가 남편을 챙기는 게 당연한 거니까. 아니, 그게 왜 당연한 일이야? 생각해봐. 네가 이 집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어? 너는 나랑 결혼을 한 거니 아님 네 인생에 노예를 두고 싶은 거니?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주제에 네가 지금 큰 소리 칠 때야? 내가 언제 또 큰 소리를 쳤다고. 이런 걸로 이혼하는 것도 솔직히 웃기지 않냐? 그냥 한 일주일 도와드리고 올라와. 그러면 우리 엄마도 너 이해할 거야. 내가 왜 너네 엄마한테 이해를 받아야 하는데. 야, 너 빡대가리니? 나 너랑 이혼한다니까? 네가 지금 내 바지가랭이 붙들고 울고 불고 빌어도 절대 너한테 안 돌아가. 이혼 서류는 내가 우편으로 보낼 테니까 재산 정리나 어떻게 할지 생각해. 우리 반반 결혼한 거 알지? 그 말을 뱉고는 뒤통수에 대고 뭐라 말하는 남편을 무시하고는 친정으로 갔습니다. 제가 짐까지 전부 싸서 내려오니 무슨 일이 있는가 싶어서 친정 부모님도 제 눈치를 보시더라고요. 저는 아무 일도 없는 척 애써 괜찮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시술하신 지 얼마 안 된 어머니에게 괜히 이혼 이야기를 꺼냈다가는 혈압이 오를까봐 걱정이 되었거든요. 한 3일 정도는 오랜만에 맞이하는 휴식이라 친정집에서 놀고 먹었습니다. 저도 남편처럼 소파에 누워서 TV나 보고 아빠가 차려주는 밥을 먹고 있으니 너무나도 행복하더라고요.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쉬고만 있을 수 없으니 틈틈이 회사에서 보내주는 자료를 이메일로 정리해서 보내는 일도 했고요. 엄마의 수발도 지극정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쯤 지나자 안 하던 일을 해서 그런가 몸 상태가 별로 안 좋더라고요. 약간 어지러움도 느껴지고 미열도 있었고요. 혹시 감기라도 왔나 싶어 어머니랑 피해 있어야 하나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몸 상태가 별로 좋지 않으신데 감기까지 걸리면 안 될 것 같아서요. 하지만 감기라고 생각했던 건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역한 것이 훅 올라와서 속에 있는 걸 모두 개원했어요. 그 순간 갑자기 뇌리에 스치는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생리가 늦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음날 바로 임신 테스트기도 해보지 않고 산부인과에 가서 임신한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는 진료를 받습니다. 그러자 임신 7주차라고 축하한다고 하더라고요. 이혼하겠다고 이미 다 지르고 왔는데 갑자기 아이가 생겨버리니 멘탈이 탈탈 털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를 어찌해야 하나 정말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저는 결국 속으로 끙끙 앓다가 부모님께 모든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시집살이를 시킨 것, 남편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 이혼하겠다고 화를 내고 여기로 왔는데 임신한 것까지요. 아버지께서는 화가 잔뜩 나셔서 남편을 바로 호출했고 남편은 부랴부랴 친정으로 왔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으니 일단 달려온 것이었죠. 사위를 믿고 내가 시집 보낸 걸세. 우리 딸이 그동안 얼마나 입이 마르게 칭찬을 했었는지 내가 그거 하나만 보고 결혼을 허락했다 이거야. 그런데 감히 우리 딸에게 그런 수모를 주고 살았단 말인가 자네? 면목 없습니다. 남편은 아버지께 진심으로 손이 발이 되게 빌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대로 이혼시키고 싶지만 뱃속에 들어있는 손주를 봐서 참겠다고 하셨고 임신 사실을 몰랐던 남편은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더니 한달음에 저보고 서울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입이 얼마나 해벌쭉하던지 그 입에 주먹을 꽂아 넣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를 가졌는데 어떻게 하겠나요?
저는 3개월간 냈던 휴식계를 미루고 다시 서울로 올라가 직장에 출근을 했습니다. 어머니께는 출퇴근하시는 간병인을 붙여드렸고 어머니는 재활치료 꾸준히 받고 있으니 걱정 말라고 하셨고요. 제가 임신했다고 하니 시어머니께서도 제게 자주 전화해서 잔소리하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거기다가 임산부에게 집안일을 시킬 수 없으니 더욱 잔소리를 할 수 없게 되었죠. 남편도 이제는 제가 하는 말을 조금 들어주긴 하더라고요. 여전히 음식물 쓰레기는 비위가 약해서 못 버리겠다고 하지만 그래도 집 청소는 해줬습니다. 빨래 같은 무거운 것들도 다 도와주었고요. 이렇게 되니 또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갈대같이 변하더군요. 최악만 보다가 그나마 차악인 사람이 되니 살만하다 싶더라니까요.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제가 출산을 하게 되었고 몸조리를 하러 친정에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조리를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한 번 망가진 몸은 만신창이었고 다들 출산해 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골반이 얼마나 아픈지. 뼈 마디마디가 다 벌어지는 느낌이라는 것을요. 친정 어머니께서는 많이 호전되셨고 저에게 친정집에 내려와 시간을 보내다가 가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산후조리원에서 나와 아이를 데리고 친정집에서 한 달 동안 몸조리를 마치고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간병인 아주머니께서 일주일에 2-3번 정도 오셔서 어머니의 일을 도와주시고 재활치료도 도와주셨는데 알고 보니 아기 보는데 선수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도움을 받았는지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서울 가서 선물이라도 보내드려야겠다는 마음으로 집에 도착하니 아니 시어머니께서 집에 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표정이 너무나도 안 좋더군요. 어머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예, 너는 무슨 생각도 없이 한 달이나 친정에 가 있니? 그동안 우리 아들이 뭐 먹고 살았는지 궁금은 했니? 내가 일일이 와서 밥 차려주고 했다. 나한테 고맙지 않니? 저희 어머니도 저 몸조리 해주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남편은 어머님께 고마워하겠죠. 저는 저희 어머니께 감사 인사하고 왔고요. 이혼이라는 걸 한번 질러서 그런지 예전처럼 온순하고 순종적인 며느리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말문이 턱 막혔는지 앞으로는 애도 남편도 잘 챙기라는 뜬구름 잡는 소리와 함께 사라지셨어요. 그래도 아들 낳아왔다고 예전처럼 그렇게까지 잔소리를 해대며 갈구진 않으시더라고요. 육아휴직을 1년을 냈는데 정말 시간도 빠르게 1년이 지났고 우리 아들의 돌잔치도 무사히 끝이 났고요. 더 이상 휴직을 연장할 수 없어서 저는 회사 복직도 했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생겨서 그런 건지 남편은 집안일도 꽤 잘 도와주고 시어머니의 쓸데없는 트집도 자기가 나서서 막아주더라고요. 아이가 생기니 사람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저희 친정어머니께서는 정말 많이 좋아지셔서 지금은 약간 피곤할 때 손이나 다리에 경련 증상이 오는 것 말고는 멀쩡하셨습니다. 간병인 아주머니께서도 참 많이 도와주셨고 엄마도 정말 많이 노력하신 대가겠죠. 저는 나날이 예뻐지는 아들과 이제야 정신 차린 남편과 함께 행복한 미래를 꿈꾸면서 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더 지나고 나니 우리 가정도 완전한 안정을 찾았습니다. 남편은 빨래와 청소 담당이 되었고 연봉도 올랐고요. 저도 승진을 하면서 연봉이 올랐고 아이는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말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유치원 내에서도 말이 참 빠르고 발음이 정확하다면서 나중에 커서 아나운서를 시키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참 똑부러지게 행동해서 친구들 사이에서 대장 역할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유치원 발표회 땐 웅변 발표를 하는데 제 가슴이 다 웅장해지더라니까요. 너무나도 예쁜 우리 아들.
남편도 저와 같이 늙어가면서 점점 성장하는 아들을 보고 참 마음이 벅차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신혼 초처럼 더 이상 싸우지도 않고 서로를 이해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저희 친정어머니와 똑같은 증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발견하지 못한 바람에 처치 시간이 오래 걸렸고 결국은 저희 어머니보다 더 후유증이 심각하게 남고 말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장기간 입원해봐야 치료할 방법이 딱히 있는 건 아니라면서 조금이라도 걷고 재활치료를 하자고 했어요. 저는 마음으로 안타까워했지만 시어머니의 생각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예, 네가 와서 아버지 간병 좀 해라. 저는 제가 왜 가야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친정어머니 쓰러지셨을 때랑 자꾸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간병하러 간다고 했을 때 출가 외인 운운하면서 간병인 두면 되지 뭐하러 간다고 잔소리를 하셨던 분이셨잖아요. 6년 전의 일이지만 아직도 마음속에 앙금이 남아 있었거든요. 제가 왜요? 어머님께서 하시던가 아니면 아들이 직접 해야죠. 우리 아들이 그런 거 할 수나 있겠니? 그리고 나도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고 네가 한번 해봤으니까 잘 알 거 아니야. 저도 저희 친정어머니라서 할 줄 모르지만 해본 거예요. 정 못하시겠으면 간병인 두세요. 모르는 사람이랑 어떻게 같이 지내면서 그 꼴을 봐. 그리고 시부모 무서운 줄도 모르고 말이야. 시키면 알겠습니다 하고 와야지. 아들 시키세요. 효도는 셀프로 하는 거 모르세요? 저는 그냥 간병인을 쓰시던지 남편 불러서 하시라고 하고는 시어머니의 말을 무시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이 저에게 참 서운하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조차도 너무나도 뻔뻔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애틋하고 안쓰러우면 본인이 직접 가서 하면 되는 것을 지는 하기 싫으니까 저보고 대신하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 엄마 간병하러 간다고 했을 때 네가 뭘 했어? 거길 왜 가냐고, 휴직을 뭘 그리 길게 내냐고. 그냥 간병인 쓰라며. 너도 그렇게 하면 되겠네. 야, 내가 하는 거랑 네가 하는 게 같냐? 네가 여자니까 그래도 섬세하게 좀 돌보고 그럴 거 아냐. 거기다가 너는 이미 해봤잖아. 그럼 어머님이 하시면 되지. 우리 엄마는 천상 여자라서 그런 거 못해. 언제는 여자니까 섬세하다며? 나는 뭐 천상 여자가 아니라 드센 여자냐? 효도는 셀프라고 했지 내가? 난 죽어도 싫으니까 네가 하던가 간병인 두던가. 진짜 너무하다. 어쩜 사람이 이렇게 앞뒤가 달라? 앞뒤가 다른 건 너지 내가 아니라. 나는 우리 엄마니까 한 거야. 너는 너네 아빠인데도 못하겠어? 그렇게 감정이 점점 격해지더니 결국 싸움까지 나게 되었습니다. 옆에서 아들이 지켜보고 있는지도 모르고 신물나게 싸우다 보니 아이가 울음을 팍 터뜨리더라고요. 싸우지 마, 싸우지 마. 그제서야 정신이 확 들어서 아들을 끌어안고 엄마가 미안하다고 했어요. 아기를 달래고 있는데 뒤통수에 대고 남편이 또 난리를 치더라고요. 음까지 붙여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빠는 서럽겠네. 딸이 없어서. 딸은 출가 외인이고 며느리가 딸이라던데. 하나뿐인 며느리가 시아버지 간병이 싫다네. 저는 남편을 확 째려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편인 남편은 노래를 멈출 생각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 다다음 날에도 계속해서 남편은 음을 붙여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딸이 없어서 간병도 못 받는다네.
하나뿐인 며느리가 시아버지 간병을 못하겠다고 하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소리를 꽥 질렀죠. 그렇게 간병하고 싶으면 네가 가서 하라니까? 왜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냐고. 우리 아버지는 딸이 없어서 간병을 못 받지.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래를 불렀고요. 이제는 시어머니 전화가 없으니까 남편이 하루 종일 노래를 불러댔어요. 오죽하면 제가 노랫말을 다 외울 정도로 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나도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오죽하면 이 한 번만 참고 내가 간병을 해야 하나 싶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드디어 주말이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노래를 부를 게 뻔해서 아들이랑 둘이 잠시 나갔다 올까 했는데 시댁에서 호출이 오더라고요. 예, 아무리 간병하는 게 싫다 해도 그렇지 어쩜 한 번을 안 올 수가 있니? 오늘 별일 없다고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 오늘은 시댁에 와서 일도 좀 하고 그러렴. 솔직히 아버님이 쓰러지신 이후 시댁에 간 적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라 큰맘 먹고 한번 가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주말 하루쯤인데 못 도와드릴 것도 없죠. 최대한 나서지 않고 뺀질거리면서 일을 하면 더 이상은 요구 안 하시겠지 싶었고요. 간만에 시댁에 간다니 남편은 신이 나서 준비를 하더라고요. 아들을 데리고 남편이랑 시댁에 갔는데 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께서 저를 보고 폭풍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얼굴을 보자마자 저러시니 기가 차더라고요. 진즉 와서 일도 돕고 했으면 얼마나 좋아. 어차피 올 거면서 그렇게 부르고 불러야 오니. 아휴, 내가 원 며느리가 있는 건지 상전을 모시는 건지. 지금이라도 집에 갈까 잠시 고민했지만 이왕 맘먹은 거 아버님 얼굴이라도 보고 가자 싶었습니다. 그래도 이 망할 집구석에서 묵묵히 제 편을 서주신 건 아버님밖에 없었거든요. 오랜만에 뵌 아버님의 얼굴이 참 많이 상해 있었지만 그래도 부축을 하면 서서 몇 걸음 걷는 정도는 하시더라고요. 많이 호전됐구나 싶었습니다. 아버님 얼굴을 물수건으로 좀 닦아드리고 과일이랑 커피를 내오겠다고 소파에 아버님을 앉혀놓고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죠.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시어머니께서 계속 궁시렁궁시렁 하시는 거예요. 들릴 듯 말 듯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잘하는데 시킬 때 빨리빨리 와서 했으면 얼마나 좋아? 괜히 간병인만 여러 번 바꾸고 나만 고생하고. 그러자 빤히 시어머니 얼굴을 보고 있던 아들이 갑자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우리 할아버지 간병 못하는데 엄마한테는 간병하라고 하네. 남편이 매일 부르던 노래에서 가사만 딱 바꾼 것이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 모두 당황하고 저도 놀래서 멈추고 애만 보고 있었죠. 딸 같은 며느리 구박만 하네. 딸이라더니 일만 시키고 구박하네. 시어머니께서는 점점 입이 떡 벌어지고 남편은 아들에게 노래 그만 부르라고 하더군요. 시아버지 얼굴도 점점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아들은 남편을 피해 다니면서 요리조리 뛰어다니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딸 같은 며느리지만 일해야 되네. 간병하라고 하네. 밥도 해야 되네. 시아버지께서 그 소리를 듣고 화를 버럭 내셨습니다. 도대체 며느리를 얼마나 못살게 굴고 잔소리를 했으면 우리 손주가 이런 노래를 따라 부르게 만들어? 당황한 남편과 시어머니는 필사의 변명을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화내다가 또 쓰러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내가 그렇게 막 잘못한 건 아니고 손주가 참 없는 말을 지어내고 그러네. 이 여편 내가 할 말이 없어서 그딴 말을 짓거려? 아니, 상식적으로 내가 쓰러지면 아들이든 와이프든 가족이 와서 간병하는 게 맞지. 며느리가 와서 하는 게 말이 되나?
한 번만 더 며느리 보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기만 해봐. 내가 이 아파트 명이고 내 재산이고 전부 며느리 줄 거야. 아니 여보. 이 아파트를 왜 며느리를 줘요? 내가 간병했지 제가 간병했나요? 성의를 봐서라도 이러면 안 되지. 간병이니 다 간병했지 언제 당신이 했어? 아버지, 얘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이 노른자 땅에 40평짜리 아파트를 줘요. 제가 아들인데 당연히 제가 상속 1순위 아닙니까? 재산을 모조리 저에게 옮기겠다는 말에 시어머니께서 덜컥 겁이라도 먹었는지 손사래를 치면서 시아버지에게 변명을 하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전혀 듣질 않으시고 남편에게까지 삿대질을 해가며 똑바로 처신하라고 하더군요. 그래, 말 잘했다. 내 자식은 며느리가 아니라 너야. 내가 쓰러지고 나서 주구장창 며느리한테 간병하라 시킨 걸 내가 몰랐을 줄 알았어? 시댁에 오지도 않는 주제에 아파트 준다니까 갑자기 아들 타령하고 앉았어? 며느리야, 내가 이 아파트 너 줄 테니 아주 떵떵거리면서 살거라. 이 옆에 내랑 남의 편 드는 나쁜 놈 다 쫓아내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발등에 불이라도 떨어진 듯 몸을 어찌할 줄 모르고 있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코웃음을 뻥치면서 계속해서 비꼬아 나가셨습니다. 내가 이 아파트랑 재산 넘긴다는 거 거짓말 같지? 앞으로 당신이고 아들이고 나한테 얼마나 간병을 잘하는지 내가 두고 볼 거야. 내가 쓰러지고 나서 아주 느끼는 게 많다 이거야. 알겠어? 내가 쓰러졌다고 내 재산까지 쓰러진 게 아니란 말이야. 시어머니와 남편은 서로 잘하겠다고 시아버지께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남편이야말로 그 집이 정말 탐났는지 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으로 시아버지께 빌빌 기더라고요. 뒤에서 보고 있자니 참 웃겼습니다. 어차피 저야 원룸도 하나 있고 아버지 꼬마 상가 건물도 저에게 증여될 테니 욕심은 별로 없었지만요. 시아버지께서는 남편에게 아주 이혼당해도 싸다면서 그동안 묵었던 채증을 다 풀어내듯 화를 내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그런 아버님이 혈압 올라 쓰러질까 옆에서 벌벌 떠셨고요. 물론 그날 이후로 시아버지께서 제게 따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고 저는 대신 화를 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너무나도 통쾌했거든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도 남편도 제게 간병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일은 사라졌고요. 시아버지께서 꽤 회복된 이후인 아직까지도 시어머니는 제 눈치를 살살 살피시고요. 하나뿐인 아들도 당연히 제 편이라 그런지 너무나도 살만하고 좋네요. 아직도 이혼을 안 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이가 있으니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직장에 다니고 금전적 여유가 있다고 해도 아이가 받을 상처를 생각하니 이혼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로 노력해서 맞춰나가며 앞으로는 제 할 말 다 하면서 아이와 저 그리고 남편까지 상처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다들 행복한 하루 되세요.